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스모스를 넘어. 이 책의 부제는 칼 세이건 이후 우주와 인간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세라 알람 말릭. 입자 물리학자이자 암흑물질 전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런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칼 세이건. 은하수는 언제나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우리는 그 광대함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가 된다. 우리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주의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주의 거대한 설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알기 위해 하늘에 물음을 던져왔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으로 응답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속에는 인간의 나약함을 넘어 우리의 생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될, 아니 영원히 지속될 어떤 것과 합의를 이루려는 충동이 깃들어 있다.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진 암호는 우리가 지구의 범위 안에서 살아남고 번성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사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또한 지니고 있다.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별들이 빼곡히 박힌 고요한 밤하늘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이 먼 곳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계절의 주기적인 순환에 맞춰 작물의 파종과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우주는 단지 항해와 시간 측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에게 우주는 신들의 거처였고 신화로 물든 공간이었으며 덧없는 인간사의 장면들이 차례로 오르다 사라지는 영원의 무대였다. 기원전 7세기 무렵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메소포타미아의 충적 평야에서 바빌로니아인들은 종교적 목적과 실용적 목적 모두로 하늘을 관찰했다. 밤하늘은 신들의 메시지로 가득했고 신들은 천체의 운행을 통해 의지를 드러내며 인간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다. 하늘은 이렇게 뜻을 전했고 이 메시지를 해독하는 일이 사제의 신성한 임무였다. 당시 사제들은 종교 지도자인 동시에 우주의 메시지를 해독하는 최고 수준의 천문학자였다. 밤마다 그들은 하늘을 샅샅이 뒤지면서 별들의 위치와 다양한 천문 현상을 관찰했고 그 결과를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꼼꼼하게 새겨 넣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기록, 이를테면 날씨나 강물이 불어나고 줄어드는 현상, 주요 곡물의 가격 변동에 관한 기록도 삽입돼 있다. 사제들은 역사적 선례와 연상적 추론에 의존했다. 다시 말해 어떤 천문 현상이 가뭄이나 기근에 앞서 발생한 적이 있다면 그 천문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비슷한 재앙을 예고하는 확실한 징조로 여겨졌다. 당시에는 점성술이 곧 천문학이었다. 천문 현상을 예측하는 바빌로니아인들의 능력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체계적인 틀을 세우려 한 최초의 시도였다. 이성과 합리적 관찰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현상을 설명하려 했으며
실증적인 방법으로 자연세계를 탐구했다.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도 고대 그리스인들 덕분이다. 이 말은 질서와 장식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그들에게 아름다움은 곧 질서를 의미했고, 별들이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하늘은 그러한 생각을 입증하는 완벽한 예였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행복이란 존재의 본질과 우리가 사는 세계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인 삶, 즉 인간의 일과 신의 일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숭고한 추구를 통해 신들을 본받고자 했던 그는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생각을, 필멸의 존재이기에 필멸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충고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가능한 한 우리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조언했다. 그리스인들은 축적된 천문학 지식을 정리해 논문 형태로 남겼고, 이는 중세의 아랍 이슬람 제국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어 널리 퍼져나갔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 6세기에 이르자 유럽은 중세의 긴 정체기에 접어들며 학문 연구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8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이슬람 제국의 황금 시대였다. 그 시기 이슬람 제국은 서쪽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의 인더스강에 이르기까지 세력을 넓혀 중동 대부분과 중앙아시아의 일부를 포괄했다. 바빌로니아의 발견을 토대로 그리스인들이 발전시킨 천문학적 지식을 이어받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바그다드를 시작으로 오늘날의 이라크와 이란 지역 곳곳에도 대규모 천문대가 설립됐다. 이슬람 학자들은 태양과 달의 운동 모델을 훨씬 정밀하게 다듬었다. 그 배경에는 이슬람의 종교 의례가 있었다. 이슬람인들은 하루 5번의 기도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했고, 라마단 기간의 금식을 위해 새벽과 황혼의 시각을 알아야 했으며, 메카를 향한 기도와 순례의 방향 또한 정확히 파악해야 했다. 따라서 새로운 달력들이 만들어지고 천체 관측 방법이 개선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과학적 탐구 자체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 접근 방식을 주창한 인물은 이븐 알-하이삼이다. 그는 합리적인 의심의 기초에 기존 이론을 비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모든 가설이 논리와 관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과학 그리고 과학자 자신도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학자는 다른 학자들의 해석을 모든 방향에서 공격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의 편견과 전제를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알-하이삼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인 과학적 방법이라 부르는 사고방식의 씨앗을 일찍이 뿌려놓았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주에 대해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론들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합리적 탐구 방식 덕분이다. 14세기의 이탈리아에서 시작돼 16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 시대는 유럽 전역에서 지적, 문화적, 예술적 전통이 강렬하게 부활하면서 고전 고대,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정신을 되살리려는 열망이 커지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학자들은 고대 왕국들의 문헌과 철학을 깊이 탐구했고, 바로 이 탐구가 기존의 과학 이론을 흔들어 놓게 된다. 독일의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발견과 사상 중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만큼 인간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없을 것이다. 세상이 둥글고 그 자체로 완전한 세계로 인식되는 바로 그 순간, 인류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대한 특권을 포기해야 했다. 오랫동안 우주의 중심자리를 차지해온 인간은 그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인간이 특별하다는 생각은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구가 수많은 천체 중 하나에 불과하며 성경의 해석과는 달리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듯 보이는 현상은 단지 시각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인간이 우주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었다. 16세기 말의 정치적 분위기는 특히 어두웠다. 종교개혁은 가톨릭 교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교회 지도부는 흔들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이단적이거나 교리에 반하는 책을 쓴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기존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됐다. 1600년대 초반의 가톨릭 교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구 중심 세계관에 철저히 동조하고 있었다. 당시의 과학적 세계관은 곧 신학적 세계관이기도 했다. 교회는 1616년 태양 중심 우주론이 성경과 모순되는 이단적인 이론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그 결과 갈릴레오도 태양 중심 우주론을 주장하거나 가르치거나 옹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같은 해 코페르니쿠스의 대표 저작도 금서로 지정됐고, 태양 중심설은 하나의 가설로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정된 이후에야 재출판이 허가됐다. 1632년 갈릴레오는 두 가지 주요 세계관에 관한 대화라는 책을 출간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양쪽 논거를 모두 제시했다. 그러나 그 대화는 명백히 후자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이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고 1633년 종교재판으로 이어졌다. 그 재판에서 그는 이단 혐의가 짙다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완전한 이단 판정보다는 한 단계 낮은 판결이었다. 갈릴레오는 결국 태양 중심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했고, 이후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다 1642년에 생을 마쳤다.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인류의 과학적 탐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16세기 중반에 시작돼 17세기 후반까지 이어진 과학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이 시기는 경험적 증거와 합리적 분석의 가치를 중시하는 체계적인 과학 탐구 방법이 확립되고, 망원경과 현미경 같은 과학 도구가 크게 개선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시기였다. 뉴턴의 혁명적 통찰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에 하나의 보편적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긴다고 가정했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지상의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물체의 원래 자리인 지구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신봉하고 있었다. 그의 통찰이 혁명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뉴턴은 겸손하게 회상했다. 나는 마치 바닷가에서 놀며 가끔 더 매끄러운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찾아내 즐거워하는 소년처럼 보일 뿐이다. 진리의 거대한 바다는 아직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내 앞에 놓여 있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나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지만 사유를 통해 그 우주를 이해한다. 뉴턴 이후 인류는 우주가 광대하고 정교하지만 대체적으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다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가지게 됐다. 이 우주관에서 공간은 물리적 사건이 발생하는 불변의 3차원 무대였고, 시간은 사건이나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절대적인 규칙성을 지닌 채 흘러가는 독립된 존재였으며, 항성과 행성의 운동은 중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되고 있었다. 그 무렵 많은 이들은 더 이상의 거대한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기 시작했다. 이러한 낙관주의는 폴란드계 미국인 물리학자 엘버트 마이컬슨이 한 다음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거대하고 근본적인 원칙들은 이미 대부분 확고하게 정립된 듯하다. 한 저명한 물리학자는 앞으로 물리학의 새로운 진리는 소수점 아래 6째 자리에서나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우주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뉴턴 역학의 결정론적이고 시계장치 같은 세계는 새로운 현실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곳은 양자 차원에서 확률과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우주적 차원에서는 시공간이 휘어있는 곳이었다. 인류는 20세기의 거대한 혁명들을 거치며 우주를 아무리 정밀하게 설명하더라도 다음 세대의 실험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늘 의식하게 됐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이라는 두 거대한 혁명은 수세기에 걸쳐 쌓인 지혜를 해체했고, 그 결과 그 시점까지 세워졌던 물리학의 전체 구조는 고전 물리학이라 불리게 됐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등장은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지구의 움직임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을 변호하는 핵심 근거였다. 갈릴레오는 순항 중인 배의 갑판 아래 창문이 없는 선실에서 외부 풍경을 전혀 보지 못한 채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했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는 어떤 기계적 실험을 해도 배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 배가 닻을 내리고 있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든 천장에 매달린 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곧게 아래로 떨어지고 나비는 사방으로 자유롭게 날며 어항 속 물고기는 평소처럼 헤엄친다. 또한 그 안에서는 위로 뛰었다가 내려와도 물건을 앞이나 뒤로 던져도
배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다. 갈릴레오는 이렇게 주장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리의 기초에 그는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의 구분이 전적으로 상대적이며 지상에서의 현상만으로는 지구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갈릴레이 상대성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는 이 개념은 훗날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토대가 됐다. 가능한 것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해 보이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아서 클라크. 아인슈타인은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누가 보든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관찰자가 아무리 빠르게 빛을 향해 또는 빛으로부터 멀어져도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는 항상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동일하게 측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가장 유명한 통찰 중 하나이자 고전적인 운동 개념으로부터 급진적인 이탈이었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는 두 물체가 서로를 향해 움직이면 두 물체의 속도가 합쳐지는 것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던진 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그 공에서 멀어지기 위해 달릴 때보다 그 공이 훨씬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 불일치는 어떻게 설명해야 했을까? 아인슈타인은 친구이자 동료였던 미켈레 베소와 이 문제를 논의하던 가운데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 논문에서 그가 유일하게 감사를 표한 인물이 바로 베소였다. 그 깨달음은 상대성 원리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생각이 양립하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류가 오랜 세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온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었다. 속도는 물체가 일정한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정의된다. 만약 빛의 속도가 불변이라면 나머지 두 요소, 즉 거리 또는 경과한 시간이 변해야 한다. 공간은 수축할 수 없으며 시간은 느리게 흐를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의 사고 깊숙이 뿌리내린 믿음이다. 그러나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공간과 시간은 서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상대적 존재였다. 우리가 시간을 재고 공간을 측정하며 사건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서로 다른 시점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 시간은 팽창할 수 있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사람에게는 더 느리게 흐를 수 있었다. 거리는 수축할 수 있었으며 운동 방향으로 짧아질 수 있었다. 우주를 바라보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시점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관찰하고 인식하는 현실이 달라진 것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인 언뜻 보면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현상은 지금까지 수행된 모든 실험을 통해 실제로 입증됐다. 예를 들어 상업용 항공기 조종사는
지상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과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시간을 경험한다. 다만 그 차이가 너무 미세해서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뿐이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그것이 아래로 떨어져 땅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배운다. 경험적으로 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고 직관적으로 느낀다. 깃털과 망치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망치가 먼저 땅에 닿을 것이라 예상한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 차이가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 떨어지는 속도는 질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중력의 지배를 받는 모든 물체는 같은 속도로 낙하한다. 공기 저항처럼 깃털을 더 오래 떠있게 만드는 다른 힘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망치와 깃털 모두 동시에 땅에 떨어진다. 1971년 우주비행사 데이비드 스콧은 아폴로 15호의 달 표면 탐사에서 깃털과 망치 실험을 직접 수행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중계 속에서 그는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망치와 깃털을 떨어뜨렸고 예측대로 이 두 물체는 정확히 같은 순간에 달 표면에 닿았다. 달에는 공기가 없어 깃털의 낙하를 늦출 저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느끼는 중력이 사실은 거대한 물체들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굴곡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는 태양이 가진 힘이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의 막대한 질량이 주변 시공간을 왜곡시켜 지구가 그 굴곡을 따라 굴러가듯 움직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 존 휠러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깔끔하게 묘사했다. 물질은 공간에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공간은 물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없는 빛조차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움직이며 거대한 별 옆을 스쳐 지나갈 때 그 경로가 아주 미세하게 휘어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엄격한 검증을 견뎌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자연 법칙들조차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더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진리에 다가가려 애쓸 수 있을 뿐 절대적 진리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 인간의 지식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것이며 본질적으로 오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이론은 단지 일정한 시간 동안 자연의 겉모습을 근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며 언제든 수정될 수 있는 가설에 불과하다. 뉴턴의 사례는 그 사실을 극적으로 입증했다. 실제론, 즉 리얼리즘은 과학이론이 묘사하는 존재들이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의 관찰과는 무관하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고유한 성질을 지닌 외부 세계가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며 엄밀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 우리는 그 성질을 밝혀낼 수 있다. 반면 반실제로는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세상의 실제가 아니라
겉모습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연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자연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간극 위에 드리워진 베일일 뿐 자연의 실제 모습 자체가 아니다. 또한 이 관점은 과학이론이 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 아니라 예측을 돕는 도구라고 본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과학이론의 가치는 진실성보다 예측의 효용성에 있다. 현실의 본질과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은 자연의 가장 작은 구성 요소들을 다룰 때 특히 격렬해진다. 그 세계에 이르면 인간 수준의 인식에 뿌리를 둔 모든 직관을 잠시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양자계는 측정되기 전까지 수없이 많은 상태 중 하나로 존재할 수 있지만 측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의 명확한 상태를 갖게 된다. 이 과정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결과를 선택하는 비결정론적이고 비가역적인 과정이며 자연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확률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하이젠베르크는 자연에 대한 물리학자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말하는 자연의 모습은 자연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모습이며 이제 과학은 객관적 관찰자의 시선으로 자연을 마주하지 않으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를 하나의 행위자로 바라본다 라고 말했다. 과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직관에 반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많았다. 우리는 자연의 작동 원리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마다 기존의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새로운 이상 현상들과 마주하곤 했다. 어쩌면 양자역학도 미래 세대에 의해 근본적으로 다른 틀로 대체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우리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했던 우리 시대 특유의 세계관에 깊이 매몰되어 있었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양자역학은 놀라우리만치 성공적이었다. 그 성취는 워낙 압도적이어서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을 제안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우리는 물질의 가장 미세한 수준까지 조작할 수 있게 됐고 그 능력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는 수많은 기술에 스며들었다. 현재의 디지털 시대는 우리가 전자의 양자적 성질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전자기기의 동력원인 집적 회로에는 트랜지스터라 불리는 수십억 개의 미세한 문지기들이 전류의 흐름을 정교하게 제어하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처럼 인간에게 밀착된 장치들은 모두 양자역학이라는 고전적인 직관에 반하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속 2조개의 은하 가운데 하나인 거대한 은하의 나선팔 변두리에서 평범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작은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놓인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해변의 모래알 한 알처럼 평범한 존재임을 알고 있다. 우주에서 생명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생명체는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주 어디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지구 밖에서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가장 충격적이고 변혁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루크레티우스는 이렇게 추론했다. 이토록 많은 물질과 방대한 양의 원소가 존재하고 공간 또한 무한하다면 오직 이 하나의 땅과 하늘만이 창조됐고 그 수많은 원소와 물질이 다른 곳에서는 아무런 작용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우리의 세계와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진 다른 세계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은 에테르의 품 안에 안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이 세계의 전부가 아닐지도 모르며 어쩌면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대한 영향력을 지닌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자 유일한 세계로 격상시켰고 이 세계관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사고를 지배했다. 지구 외에도 무수한 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밀려난 뒤였다. 16세기에 도미니코회 수도사였던 조르다노 브루도는 밤하늘의 별들이 사실은 멀리 떨어진 태양들이며 그 태양들 각각을 공전하는 수많은 지구들의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반하는 것이었고 결국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다. 7년에 걸친 투옥과 신문 끝에 그는 1600년 화형에 처해졌다. 지구 밖에서 생명의 존재를 탐구하려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마주해야 한다. 생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를 전혀 다른 형태들에도 적용될 만큼 충분히 포괄적인가? 우리가 생명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지구에서 발생해 자기 존재와 우주의 본질을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는가? 2013년 물리학자 제러미 잉글랜드는 도발적인 가설을 제시했다. 생명은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이 작용해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가정한다. 만약 원자들의 덩어리에 태양의 빛이 계속 비치면 그 원자들은 스스로를 점점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포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열하게 될 것이다. 물질은 에너지에 노출되면 그 에너지를 더 잘 소산시킬 수 있는 정교한 구조로 변화하려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이다. 소산이란 에너지가 열이나 소리 등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어 주변으로 흩어져 없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 과정의 결과로 물질은 점점 더 복잡한 구조로 변화하며 마침내 우리가 생명체라 부르는 형태에 이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식물이다. 식물은 탄소 원자들의 무작위적인 집합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살아있는 유기체는 무질서 생성 기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의 등장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즉 전체적인 무질서의 총량은 반드시 증가해야 한다는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인 자기 복제조차도 에너지 분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다시 말해 더 많은 무질서 생성 기계를 만들어
환경 전반에 에너지를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우연히 발생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물리 법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결과이자 그 법칙의 창발적 산물이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생명의 본질과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설득력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며 우주에서 생명이 얼마나 흔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생명에 대한 한층 더 추상적인 관점은 그것을 정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체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생명체는 정보를 저장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정보 처리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명체는 유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생화학적 기계가 아니라 바로 그 프로그램 그 자체이며 생화학적 구조는 그 프로그램이 물리적으로 구현된 형태일 뿐이다. 생명체는 정보를 탐식하듯 소비하며 자신의 체계 내부와 외부 환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흡수하고 통합한다. 역동적으로 흐르는 정보 덕분에 생명체는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할 수 있다. 세포들은 서로 소통하고 개체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전체 개체군은 외부 사건에 반응해 적응하고 진화한다. 분자 수준에서는 정보가 DNA나 RNA 분자에 부호화되어 있으며 이 분자들은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 DNA 분자는 그 자체로는 아무 기능도 없지만 세포 안에서는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지시를 내린다. 세포 수준에서는 정보가 여러 활동을 조종하며 세포가 기능하도록 돕는다. 개체 수준에서는 몸의 서로 다른 부위에 있는 세포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더 큰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개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성장과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 생태 수준에서는 정보가 개체와 환경 사이를 오가며 생태계를 형성하고 개체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규정한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이 정보를 번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함으로써 스스로를 지속한다.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죽은 별들의 재가 흩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를 만들어낸 원재료는 수많은 별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소멸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우리가 아는 생명의 구성 요소들이 우주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은 별들의 연금술 덕분이다.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별의 재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별의 재는 우주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가 아닌 곳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생명체도 우리처럼 별의 재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리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외계 생명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생명 형태에 의해 편향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의심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존재 방식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지구가 형성된 직후인 약 40억 년 전, 우리는
오늘날 알려진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이 공통 조상을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 루카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생명체가 단 하나의 계통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은 너무 앞서간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우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청사진, 즉 공통의 유전 암호를 지니고 있다. 둘째,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 당을 분해하는 과정 같은 근본적인 생화학 과정이 모든 생명체에서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종들의 위계적 연관성을 보여주는 생명의 나무, 즉 다양한 생명체들 간의 연관성과 생명체들의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 틀이 모든 생명의 상호 연결성을 드러내며 단일한 공통조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푸른 행성에서 가장 작은 미생물부터 거대한 공룡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이 하나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은 경이롭다. 약 600에서 800만 년 전, 훗날 현생 인류로 이어지는 계통은 침팬지 계통에서 갈라져 나왔다. 현생 인류의 살아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와 보노보로 우리와 DNA의 99%를 공유하며 심지어 이들은 고릴라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다. 700만 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네 발로 걷고 뛰던 존재에서 직립 이족 보행을 하는 존재로 진화했고 그 결과 손이 자유로워져 물건을 나르고 도구를 만들고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고 몸짓을 할 수 있게 됐다.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울창한 밀림을 떠나 탁 트인 사바나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직립보행 자세는 더 넓은 시야와 넓은 거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로지를 수 있는 민첩성을 부여했다. 초기 현생 인류는 약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등장했다. 그들은 우리와 놀라울 만큼 비슷했으며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복잡한 도구를 제작했고 동굴 벽화와 작은 조각상을 통해 창의적 감수성과 추상적 사고 능력을 표현했다. 더 큰 사냥감을 포획하기 위해 집단을 이루어 움직였고 노동의 분화를 이루었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문화적 지혜를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살아남은 인류종은 우리밖에 없지만 한때 이 행성에는 최소 9종의 인류가 번성했다. 이 친척들은 우리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현생 인류는 그들과 교배하기도 했다. 그 흔적은 오늘날 우리의 유전자에 남아있다. 실제로 현재 유라시아인들은 자신의 계보 중 약 2%를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오세아니아인은 약 2에서 4%의 데니소바인 DNA를 지니고 있다. 또한 흥미롭게도 현재의 서아프리카인 게놈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종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보가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약 4만 년 전 이후로는 호모 사피엔스만이 남았다. 다른 모든 종들은 결국 설 자리를 잃고 멸종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단순한 생명체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자마자 곧바로 나타났지만 우주를 탐구할 만큼의 의식을 지닌 복잡한 생명체로 이어지는 길은 실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확률을 뚫어야 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할 조건이 갖춰지기까지는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차례로 누적되어야 했다. 자연 선택은 수십억 년에 걸쳐 수많은 종을 차례로 걸러내며 자기 탐구가 가능한 존재를 빚어내기 위한 긴 여정을 계속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지구 생물권이 품어온 수십억 생명체 가운데 그 생물권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존재는 단 하나뿐이었다. 이 과정은 극도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겪고도 우리의 생존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우리의 유전적 다양성은 작은 야생 유인원 집단과 비교해도 낮은데 이는 인류가 진화의 역사 어느 시점에서 개체수가 위험할 정도로 급감하는 치명적인 붕괴를 겪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거의 살아남지 못할 뻔했다. 수천 년 동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우리는 20세기에 이르러 인류 역사상 가장 대담한 항해를 시작했고 인류 문명은 공식적으로 우주를 여행하는 문명이 됐다. 1977년 늦여름 플로리다의 나사 기지에서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를 우주로 발사했다.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설계된 이 탐사선들은 예상 작동 수명이 5년이었지만 기대를 훌쩍 넘어서 수십 년 동안 우주의 시면을 가로질러 태양의 영향권을 벗어났고 이제 성간 공간이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한 인류 최초의 우주선이 됐다. 이는 별과 별 사이 공간으로 내디딘 인류 최초의 발걸음이었다. 태양에서 약 64억 킬로미터 떨어져 태양계를 벗어나던 보이저 1호는 마지막이 될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지구 사진은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사진 가운데 하나가 됐다. 탐사선은 태양빛 한 줄기에 잠긴 지구를 포착했는데 그 모습은 픽셀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푸른 점이었다.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한 이 사진은 인류를 향한 연서가 됐고 보이저 팀이 상상했던 것처럼 지구가 우주의 바닷속에서 얼마나 작고 취약한 존재인지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먼 우주에서 본 지구는 햇빛 속의 먼지 티끌처럼 작은 행성, 무한한 우주 속에 떠있는 보잘것없는 천체였다. 이것은 일종의 궁극적인 오버뷰 이펙트였다. 이는 우주 비행사들이 보고하는 특별한 의식의 고양 상태로 우주 공간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위치를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경외감과 명상적 인식을 일컫는다. 1968년 아폴로 8호의 우주 비행사 빌 앤더슨은 달 궤도에서 푸른 대리석처럼 보이는 지구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달까지 이 먼 길을 와놓고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의 고향 행성, 지구라는 사실에 압도됐다. 아서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둘 다 똑같이 두렵다. 이 행성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는 이곳에서 생을 시작했고 또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현재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태어난 곳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를 진지하게 상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다행성 종으로 거듭나 은하 곳곳으로 이주해 영역을 넓히고자 한다면 문명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었을 때 어떤 고등 문명이라도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 위험들을 반드시 헤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상의 지능이 도달한 최고점으로 여기지만 지구의 미래가 인간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의식의 미래가 맞이하게 될 중요한 전환을 이끌기 위해 이 자리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그 전환은 지금까지 유한한 수명과 이 행성의 운명에 묶여있던 의식을 풀어놓는 변화가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코스모스를 넘어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